안녕하십니까.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올림픽의 감동은 앞으로 일주일 더 계속됩니다. 오늘 8시 뉴스는 평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과감한 작전을 앞세워 오늘 스웨덴을 꺾고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스웨덴은 이번 대회에서 오전 전승을 달리던 강팀입니다. 자, 우리 팀의 남은 예선 경기와 메달 가능성까지 먼저 이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공으로 불리했던 4엔드. 한 점만 따내도 성공인데 우리 선수들은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일단 두 개 다 빼긴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운데 자리한 우리의 노란 스톤을 보호하는 대신 그 앞에 빨간 스웨덴 스톤 2개를 제거해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빼내려 하기보다는 막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패하면 한 점을 얻기는커녕 대량 실점에 빌미를 줄 수도 있었지만 작전이 통했습니다. 여기서 2점을 따내며 스웨덴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10엔드, 김선영은 상대 빨간 스톤 2개를 한 번에 제거해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김경애는 관여간을 깔끔히 정리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상대 스웨덴을 잡고 공동 1위에 오른 대표팀은 내심 금메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할 수 있으려면 감각을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까지 집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선 1위를 차지하면 준결승에서 4위를 만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남은 예선 상대는 3팀, 이 가운데 2팀은 나란히 꼴찌를 달리고 있는 러시아와 덴마크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어젯밤 우리에게 선사한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빙송 여제가 모든 걸 쏟아낸 뒤에 눈물 흘리는 모습에 격려와 박수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가슴 뭉클했던 장면을 서대원 기자가 다시 전해드립니다. 은메달이 확정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면서 이상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중석에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연속 금메달 도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지난해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견뎌내며 달려왔기에 단순히 우승을 놓쳤다는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저에 대한 약간 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2위로 골인을 했는데도 모든 관중들이 아직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고 관중석에서 딸의 질주와 눈물을 지켜본 어머니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그 다리를 아픈 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릎도 아직 물이 차 있고 그런 몸으로 여기까지 와 버틴 것만 해도 내 딸으로서는 너무 고맙고 대견스럽고 그래요. 이상화는 SNS를 통해 올림픽을 마친 소회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수고했고 길고 긴 여정도 잘 참아냈다. 2등도 만족하고 아직도 상위권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과 함성 진심으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상화는 메달 색깔로 따질 수 없는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그녀는 변함없는 빙송 여제였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네, 이상화 선수는 사실 4년 전 이 소치 올림픽 이후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오직 이 평창 무대에 다시 서기 위해서 부상과 싸우며 스케이트끈을 바짝 조였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선 선수 생활을 앞으로 1, 2년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하성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실적인 무릎 부상을 한 채 선수 생활을 이어온 이상화는 평창 올림픽 이후 은퇴를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매년 돌았던 다른 나라의 링크장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약간 울컥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하지만 오늘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당장 은퇴하지는 않고 좀 더 현역 선수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능력이 있으면 올림픽까지는 아니더라도 1, 2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 관중의 뜨거운 환호 속에 혼신의 역주를 펼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재활하고 좋아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1, 2년을 더 한다면 순위에 상관없이 정말 재미있는 스케이팅을 할 것 같아요.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어제부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편히 쉬고 다 내려놓고 정말 쉬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고 4년 뒤 33살이 되지만 올해 32살의 고다이라를 보면 충분히 다음 올림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설 반열에 오르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화는 평창 이후 또 다른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SBS 하성우입니다. 어제 경기가 끝나고 이상화 선수와 일본 고다이라 선수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이 두 선수의 특별한 우정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녹였다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이상화 선수에게 먼저 다가간 사람은 고다이라 나오였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껴안고 축하해주는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まず三羽選手にチャレッソと、そしてまた私はまだ三羽選手のことをリスペクトしているよって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일본 주요 언론들도 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상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다이라가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고다이라를 스튜디오에 초청한 일본 중계진은 특별한 우정에 주목했습니다. 振り返ってイ・サンファさんを待ちましたよね。僕ねあのシーン思い出しても今ダメなんだもん。두 선수는 2009년부터 각종 국제 대회에서 경쟁해 왔지만 경기 뒤에는 서로 챙기는 언니 동생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三羽選手がタクシーを呼んでくれて、でその空港までのお金も出してくれて。 저에게는 남다른 스케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선물을 해줘요. 두 선수의 특별한 우정이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정치 외교를 떠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이어서 평창입니다. 남자 팀추월 대표팀은 맏형 이승훈 선수가 앞에서 이끌고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 선수가 뒤에서 밀어주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1위로 준결승에 오르며 금빛 전망을 밝힌 그 레이스를 김형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김민석이 앞으로 달려나와 레이스를 이끕니다. 3명의 선수가 400m 트랙 8바퀴를 도는 남자 팀 추월은 공기 저항이 큰 맨 앞에서 어떻게 레이스를 끌어주느냐가 승부수로 1500m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한 김민석은 처음 한 바퀴와 중반 한 바퀴 반을 앞에서 책임졌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반바퀴 랩 타임을 13초대 초반으로 유지하던 대표팀은 17살의 막내 정재원이 6바퀴를 넘어서며 지친 기색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체력이 좋은 이승훈이 정재원을 대신해 예정보다 반바퀴 먼저 앞으로 나와 마지막 2바퀴를 이끌었고 김민석은 맨 뒤에서 힘이 빠진 막내를 밀어줬습니다. 기가 막힌 임기응변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 대표팀은 소치올림픽 금메달 멤버로 꾸려진 최강 네덜란드를 제치고 예선 1위를 차지했고 비교적 쉬운 상대인 뉴질랜드와 준결승에서 만나 2회 연속 메달은 물론 사상 첫 금메달에 대한 희망도 키웠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하게 경기가 운영됐던 것 같고 결승에 간다면 거기서 뭐 전력 투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영과 김보름을 앞세운 여자팀 추월 대표팀은 잠시 후 예선에 나서 첫 메달을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발랄한 성격으로 흥유라라는 별명까지 얻은 아이스댄스의 민유라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프리댄스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내일 프리댄스에선 개량 한복을 입고 아리랑 선율에 맞춰 연기를 선보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트 댄스에 나선 민유라와 갱민조는 흥겨운 라틴 리듬에 맞춰 정열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관중의 박수 소리에 따라 경쾌하게 스텝 시퀀스를 하다가 갱민이 민유라를 들고 고난도의 커브 리프트를 깔끔하게 해내자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인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점수가 나오자 민유라는 감격에 겨운 듯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유라 갱민조는 전체 24개 팀 가운데 16위에 올라 프리댄스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리랑 프리댄스를 만든 이유는 여기 한국에서 올림픽 무대에서 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이 쇼트 통과해서 아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I'm so excited to perform 아리랑 tomorrow. 단체전에선 민유라의 상의 후크가 풀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엔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다 꼬매고 왔어요. 지금 다 풀로 가야 돼요. 두 선수는 프리댄스에서 아리랑 음악에 맞춰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환상적인 호흡으로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따낸 민유라 갱민조는 내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 전통의 미를 뽐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프랑스의 바이애슬론 스타 마르탱 푸르카드가 극적으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4년 전엔 3cm 차로 금메달을 놓쳤는데 이번엔 14cm 차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푸르카드와 독일의 시몬 셴프는 끝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승선 500m 앞까지 푸르카드가 0.3초를 앞서다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간격은 점점 좁혀졌고 두 선수는 거의 동시에 발을 들이밀며 결승선을 지났습니다. 1, 2위 기록은 10분의 1초까지 똑같았고 푸르카드는 역전패를 예감한 듯 땅을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판독 결과 승자는 푸르카드였습니다. 결승선 통과 기준인 발 앞쪽 끝이 셴프보다 14cm 앞섰습니다. 푸르카드는 4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는 사이 끝까지 따라붙어 발 들이밀기로 역전을 노렸다가 사진 판독 끝에 3cm를 뒤졌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선두를 지키며 프랑스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2회 연속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I was sure that this will happen again, and when I crossed the line, I had the deep feeling that I lost. So for now, it's just not real yet. 남자 에어리얼 스키에서는 아브라멘코가 우크라이나에 첫 금메달을 남겼습니다. 2차 결승까지 4위에 머물다가 마지막 시기에서 환상적인 공중 묘기로 중국의 자중량을 0.46점 차로 제쳤습니다. 중국은 또 첫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만 5개째를 기록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박영선 의원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특혜 응원 논란과 관련해 평창 조직위원회는 이보 페리아니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이 박 의원을 통제구역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페리아니 회장은 S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페리아니 회장은 자신이 박영선 의원을 통제구역으로 안내했다는 평창 조직위의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don't know who she is. I'm very surprised about what's happened because I did nothing special. 페리아니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강신성 대한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만 통제구역인 썰매 픽업존으로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fter competition, we led Mr. Kang to congratulate his athletes, and then somebody else followed him. 평창 조직위는 페리아니 회장과 박영선 의원 그리고 경기장 책임자의 말을 모두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반적인 출입 통제도 허술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썰매 픽업존으로 경기를 마친 선수와 코치들만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윤성빈의 우승 직후 박 의원을 비롯해 국내 체육계 고위 인사들이 단체로 이곳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네, 아직 남은 평창 소식은 후반부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미 FTA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또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수입 규제 대상에 오른 우리 수출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며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미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병행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한 데 이어 설 연휴 기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고 53% 관세 폭탄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했다지만 동맹국 중 일본, 독일 등은 다 빠지고 우리만 유일하게 포함된 상황. 정부는 일단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안보와 통상을 다른 궤도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협조를 얻으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려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에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이번에는 GM 사태 속보입니다. 자, 지난해 출시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알고 보면 디자인 그리고 또 배터리 기술 개발에 한국 GM이 6천억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미국 본사와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GM의 로열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12월 산업은행은 미국 GM과 체결한 기본 합의서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GM이 만약 한국에서 철수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한국 GM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면 기술 사용료를 받고 미국 본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엔 공동 소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철수를 해버렸을 때 그럼 여기는 기술 소유권 하나도 없고 GM 대우는 붕 떠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사용권을 소유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다 보장장치를 해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생산량은 20만 대나 줄었지만 한국 GM이 미국에 송금한 기술 사용료는 해마다 700억 원대로 비슷했습니다. 반면 한국 GM 독자 기술의 기술 사용료 수익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시 발표와 달리 한국 GM에 불리하게 체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사는 측은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럼 저 협약을 발동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독자 생존이 가능하도록 왜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부는 한국 GM 지원 여부는 경영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원칙에 따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TF 구성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연극계의 대부로 통해온 연출가 이윤택 씨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성폭력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윤택 씨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권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면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간섭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력적이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극단인 연희단 거리패 단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성폭력을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일부 단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극단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참석한 연극인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윤택 연출의 사과라고 한 말들이 피해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할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자기가 해놓고 틀린 거예요. 단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계속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줄 알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서울연극협회, 연극연출가협회도 이 씨를 제명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이윤택 씨에 이어 다른 연극계 거장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극계의 어두운 그림자 역시 소수의 권력이 집중되고 주변에선 이를 묵인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연극계 미투는 또 다른 원로 연출자인 A씨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극 관련 인터넷 게시판엔 A씨의 상습적인 성폭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피해자가 SNS에 구체적인 성추행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외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상황 파악 중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좀 발표할 일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문화재이자 밀양연극촌장인 하영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하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윤택 씨를 포함해 세 사람 모두 고참 예술인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다 보니 약자인 여성 후배나 제자들은 연기 인생을 포기하고 성폭력에 맞서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약자, 그러니까 연출가보다는 배우, 남성보다는 여성, 이렇게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오는. 많은 연극인들은 성폭력을 알면서도 권력자들의 행동을 묵인했고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기 작품 하느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습이 많은 것 같아서 다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연극인들은 모레 긴급 모임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조직 안에서도 성폭력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돼 사표를 낸 전직 부장검사가 당시 성추행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와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류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A 변호사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하던 지난 2015년 당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맛있겠다고 성희롱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내부에선 해당 부장검사가 성희롱 발언 외에 후배 여검사 등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성추행은 회식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은 당시 상관에게도 알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으로부터 A 변호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시점엔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었던 만큼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A 변호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 회식 자리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비자금 120억 원은 과거 특검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또 다른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고발 사건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 확인된 120억 원을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BK 특검 당시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된 정호영 정 BBK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다스의 또 다른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격리 직원 조 씨가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매각 대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됐던 120억 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 다른 수사를 이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숭이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은폐와 축소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회의록 사전 유출과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누락에 대해선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데다가 교육청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나온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의뢰한 학교폭력 대책위 회의록 유출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숭이초 학교폭력 전담교사인 박모 씨는 당사자도 아닌 재벌 손자 어머니에게 학폭위 1차 회의록을 유출했습니다. 열람 자격도 없는 재벌 손자 측에 교감, 교장의 확인까지 거쳐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공개 안 되는 관련 학생들의 실명도 표기했습니다. 경찰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교장과 교감, 박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학생들의 초기 진술서 누락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8장 모두 제출했다는 담임 교사와 받고 보니 12장뿐이라는 박 교사의 진술이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엉뚱하게 교사 4명이 학교 폭력을 은폐, 축소한 정황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의 은폐 축소가 심각하다는 교육청 특별감사와 배치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로 밝힌 학교의 은폐, 축소 부분이 워낙 명확해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 은폐, 축소 책임을 물어 숭이초 교장 등 4명을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했지만 숭이초는 아직도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기업이 노동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 따지고 수사도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노동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받는 기업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청노동 연속보도 노동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4명이 인천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못 받았다는 병원 노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방해하려는 병원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당시 병원 관리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입니다. 감독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올려 미리 대비하게 합니다. 감독관이 직원 면담을 하려 하면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진상 파악을 위한 설문도 방해합니다. 설문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다 이상 없다라고 답변이 된 거죠. 법 위반이 없다 우리. 감독관 1명이 평균 1,451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다 보니 이처럼 제대로 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선진국과 달리 한 감독관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장들 중심으로 감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세 사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고. 정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 5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선 병원 사례처럼 근로감독관의 감독 업무를 방해하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 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감독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리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은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비판했고 미 의원은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10대 학생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총격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규정한 데 분노했습니다. Bu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isn't just a mental health issue. 총기협회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규제에 소극적인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o every politician who is taking donations from the NRA, shame on you. 다음 달 24일엔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marching together as students begging for our lives. 미 언론들은 분노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참사가 총기 규제 논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 생존 학생들과 면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참사의 원인을 FBI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는 데 시간을 쓴 탓으로 돌려 성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앞서 우리 컬링팀이 평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컬링은 치열한 수싸움으로 빙판 위의 체스라고도 불립니다. 핵심은 마찰력을 조절하는 능력인데 얼음을 문지르는 브러쉬 그리고 선수들의 짝짝이 신발이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림픽의 과학 강청환 기자입니다. 컬링은 하우스라고 불리는 지름 3.65m의 표적 중심 가까이 얼마나 많은 스톤을 놓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약 35m 떨어진 지점까지 정확하게 스톤을 밀어보내려면 선수 몸과 빙판,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력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빙판 위를 미끄러지며 스톤을 던지는 선수들은 신발부터 다릅니다. 빙판에 닿는 한쪽 신발 밑창은 매끄러운 테프론 재질로 되어 있고 반대쪽 밑창은 디딤발을 디딜 수 있도록 까끌까끌합니다. 이쪽은 샷을 찰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무 재질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얘는 그 얼음에 닿는 부분이라서 미끄럽게 만들어져서 저항이 최대한 없게끔. 스톤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보내기 위해 얼음을 문지르는데 이때 쓰는 브러쉬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문질러도 브러쉬 패드의 종류에 따라 최대 2도 가까이 마찰열 온도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쪽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한쪽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스톤은 더 멀리 갑니다. 브러쉬 패드를 감싸는 천 재질만 규제를 받을 뿐 패드의 크기와 충전재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두 부분이 열을 얼마만큼 잘 외부를 빼주느냐 아니면 열을 잘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겉에 있는 천 재질은 똑같더라도 성능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빙판 위의 체스, 컬링. 계속 바뀌는 얼음 상태를 파악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1, 2차 시기에서 아쉬운 성적을 낸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잠시 뒤에 펼쳐질 마지막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부진은 잊고 남은 3, 4차 레이스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1차 레이스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윤종, 서영우는 한국 썰매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출발했지만 결과는 부진했습니다. 얼음벽에 수차례 부딪히는 등 중반까지 연이은 실수를 범하며 1차 레이스에선 11위로 들어왔습니다. 2차 레이스에서는 매끄러운 주행으로 기록을 0.11초 앞당기며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1, 2차 레이스 합계 9위로 1위인 독일 발터팀의 0.5초, 3위인 독일 로흐너 팀과는 0.31초로 격차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2차 레이스만 놓고 보면 전체 3위를 기록한 만큼 2차 때의 주행 감각을 이어간다면 메달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 이제 시합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으니까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후회 안 남는 경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3차 레이스에서 원윤종, 서영우는 9번째 순서로 주행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이는 빅에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설원의 서커스라고 불릴 만큼 환상적인 공중요기가 평창 하늘을 수놨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출발대에서 거침없이 내려온 뒤 그대로 뛰어올라 화려한 공중묘기를 펼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스노우보드 빅에어입니다. 빅에어는 1980년대 초반에 시작돼 그 역사가 짧지만 환상적인 묘기에 도심에서 이벤트성 대회로 인기를 끌더니 마침내 올림픽까지 입성했습니다. 평창에 세워진 빅에어 점프대는 높이 40m에 40도 가까운 경사의 슬로프 길이가 무려 73m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선수들의 묘기는 화려했고 4천여 관중은 환성을 자아냈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선수와 팬들은 도전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빅에어는 6명의 심판이 회전과 비거리, 착지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지난 2016년 평창 테스트 이벤트에서 우승한 오스트리아의 안나 가서가 2차 시기에서 만점에 가까운 98점으로 예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선에 오른 12명은 오는 23일 올림픽 1호 금메달을 놓고 다시 한번 평창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피겨 아이스댄스 쇼트에선 캐나다의 버추 모이어조가 세계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커플인데요. 내일 올림픽 피겨 사상 최다인 5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눈이 녹는다는 우수절기,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탓인지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가 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내일도 춥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올림픽 지역인 평창과 강릉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조금 더 확대된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부산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밤은 계속해서 SBS 평창올림픽 중계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